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4단계 거리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까지 늘어나게 됐다며 반발했습니다. 희망도 없고 기대도 안 생기고 더 이상 아무런 감정조차도 들지가 않습니다.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합의했다가 번복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말바꾸기라고 비난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독단적인 결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어제 55세 이상 백신 접종 예약이 갑자기 중단된 것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사과했습니다. 정 청장은 백신 접종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향후 도입 일정이 공개되지 않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실패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김부겸 총리가 스튜디오에 출연합니다. 백신 예약 중단 사태와 코로나 확산 대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을 열흘 앞두고 선수촌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환영 행사도 없었고 일부 일본 선수들조차 입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동정민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의 절규로 뉴스에 시작합니다. 살고 싶다는 키워드와 함께 자영업자는 죄인이 아니다고 적힌 이 팻말을 든 인증샷이 SNS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영업 제한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결정되자 왜 모든 짐을 자영업자들이 져야 하냐며 더는 못 버티겠다 아우성입니다. 이제는 외국 자영업자들처럼 우리도 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런 말도 하는데요. 절박한 그들의 이야기를 김재혁 기자가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인천 월미도 상가. 여름을 맞아 바닷가를 찾는 이들로 붐빌 때지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한산합니다. 이곳에서 10년간 영업해온 정승욱 씨는 사실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방역 조치에 손님 발길이 끊겼다고 말합니다. 가족들이 나들이 객들이 오게 되는데 야외잖아요. 그럼 나들이 객들이 왔을 때 식사를 해야 되는데 모임이나 하는 거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당장 오늘만 식사 예약이 4건이나 취소됐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공간은 SNS뿐이었습니다. 잘못한 게 없습니다. 살려주세요라는 문구를 들고 찍은 사진을 올린 건 그제였습니다. 살고 싶다는 절규는 해시태그와 함께 다른 자영업자들에게 퍼졌고 순식간에 댓글이 100개를 넘었습니다. 선거철이나 이럴 때는 다들 와서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이런 자영업자의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SNS에다가 저희의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를 좀 살려달라고. QR코드 인증도 안 하는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에 비해 소상공인에게 강요하는 규제가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칸막이까지 다 하고 그다음에 QR 체크부터 소개장부 온도 체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강하게 규제를 하고 힘들게 하는지. 어제부터 수도권에서 시행된 오후 6시 이후 2인 규제는 치명타가 됐습니다. 3인, 4인 와서 이렇게 식사 얘기도 하면서 이제 그런 손님들도 아예 발길을 끊어진 상태고 여기가 무슨 관광지나 이런 데가 아닌 이상 커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먹는 곳도 아니고.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내일 밤부터 서울시청에서 광화문을 차량으로 왕복하면서 방역 불복 시위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40%가 인상됐는데요.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경기 회복을 감안해서 올린 거라고 설명했지만 그러잖아도 코로나 타격으로 종업원들을 줄이고 있는 영세상인들 최저임금 거부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시급 9,160원으로 그 안을 제시했고 그 안을 특위에 붙여서 올해 최저임금 절차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1% 오르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두 자릿수였던 상승률이 1%대까지 내려왔지만 다시 오름세로 돌아선 겁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이튿날
손님이 확 줄어 속이 타들어가는데 최저임금 인상 소식까지 전해지자 카페 사장님은 망연자실합니다. 코로나도 있었고 올릴 줄은 정말 생각도 못한 거였거든요. 이번에 확정됐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난 2018년 장사를 시작한 뒤 한 번도 올리지 않던 메뉴 가격 조정과 함께 키오스크 도입까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뉴 가격 인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자동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조금 알아봐서 자동화하는 쪽으로 이제. 자영업자들의 실망감은 분노와 반발로 이어졌습니다. 외식업 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편의점주 협의회도 최저임금 지급을 거부하겠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돈이 전혀 돌지도 않고 지금 작년 동월 대비 지금 12에서 13% 정도가 매달 빠지고 있어요. 희망도 없고 기대도 안 생기고 더 이상 아무런 감정조차도 들지가 않습니다. 이제. 코로나19 후폭풍에 인건비 부담까지 더해진 소상공인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급 9,160원에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조금 전 민주당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추경 예산을 늘려서라도 이 소상공인 지원 규모도 함께 늘리겠다고는 하는데요. 전 국민에게 주다 보면 지원금이 줄어들진 않을까 소상공인들 걱정도 있습니다. 게다가 경제부총리도 야당도 이 여당안에 반대하고 있어 첩첩산중입니다. 김철웅 기자가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지원금으로 하는 것으로 지도부가 우선 결정을 하고 이것을 사실상의 당론으로 결정을 해서 정부와 협의를 해나가기로 그렇게 결정했다. 당정이 지난달 29일 소득 하위 80%에만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지 2주 만에 입장이 바뀐 겁니다. 민주당은 하위 80%라는 기준이 모호하고 중산층 1인 가구 상당수가 제외되는 형평성 논란을 들어 전 국민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총액 33조 원 규모였던 추경안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득 하위 80% 지급을 추경안으로 제출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민주당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재정 운영을 그렇게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그냥 따라가야 되는 그런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민주당은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도 증액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 규모가 줄지 않을지 걱정도 나옵니다. 전 국민한테 돈을 준다는데 지금 이때까지 피해를 본 업종들이요. 이 집합 금지 당한 업종들 있잖아요. 이런 업종들은 말도 못하게 손해 못 해요.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시기에 대해선 당초 늦어도 추석 전까지 지급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방역 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되는 대로 지급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초롱입니다. 네,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288명을 기록했습니다. 6시 기준으로도 최다여서 내일 나올 하루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금 전 보신 것처럼 강력한 방역 조치가 길어지며 자영업자들은 고통을 겪고 있고 백신마저 선착순 예약처럼 국민들끼리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이런 사태에 대해 사과했습니다만 문제는 앞으로 백신 수급 일정도 확실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황규락 기자입니다. 55세에서 59세의 백신 접종 예약이 예고 없이 중단된 것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어제에 이어 다시 사과했습니다. 50대들의 불안감은 백신이 부족한 거 아니냐, 실제로. 이러다 나만 접종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약 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안내드리지 못해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50대가 맞을 모더나 백신이 매주 순차적으로 들어와 다음 달 중순까지로 예정된 접종은 차질 없을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모더나 백신 수급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물량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충분한 양이 상분기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방역 당국이 백신 수급 상황을 고려해 받은 50대 후반 예약자는 185만 명입니다. 오는 26일부터 접종하는 55세에서 59세의 352만 명과 다음 달 9일 접종을 시작하는 50세에서 54세 390만 명 중 4분의 1만 백신 접종이 확실한 겁니다. 557만 회분의 모더나 백신이 더 필요하지만 수급 일정을 공개하지 않아 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백신 예약을 끝낸 50대 후반 사이에서도 혼선이 일고 있습니다. 2차 접종일이 위탁의료기관의 사정에 따라 권고기간인 4주 후가 아닌 5, 6주 후로 예약된 경우가 생긴 건데 방역당국은 50대 예약이 모두 마감되면 4주 후로 재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강력한 4단계 거리두기 조치 첫날, 현장 모습은 어땠는지 한 곳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택시 동승 인원수 제한, 운동시설 샤워장 이용 제한 등 이건 되고 저건 안 되는 오락가락 기준이 많아서 현장에서는 복잡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혼란을 주고 있는지 황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게 되면서 택시도 택시 기사를 제외하고 2명까지만 동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흘 만에 정부의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퇴근할 때 직장 동료들이 택시를 타는 건 사적 모임이 아니어서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택시 기사와 시민들은 현장을 모르는 황당한 지침이라고 지적합니다. 앞에 퇴근하는 길이라고 그러면 태워도 된다. 우리가 손님한테 어떻게 물어봐요? 고객이 기분 좋아하겠어요? 괜히 말싸움만 일어나고 싸움 난다고요. 한심하게 짝이 없잖아요. 그거를 택시 아저씨가 구분을 하면서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붐비는 버스나 지하철에는 별다른 대책 없이 택시만 규제한다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지하철 버스도 다 사람 많이 타면은 다 물어봐야지. 말도 안 소리예요. 헬스장과 수영장에 대해서도 규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됩니다. 일반 헬스장의 경우 샤워실 운영은 금지됐지만 수영장과 실내 체육시설인 골프장은 샤워실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수영장이 있어서 샤워가 가능한데 현장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자 보건당국은 지침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지만 대부분 시민들은 거리두기 조치를 잘 지키는 모습입니다. 어제 저녁 6시 식당가는 약속한 것처럼 조용해졌고 야외 시설들도 평소보다는 한적했습니다. 김호영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6시가 가까워지는 시각 종로의 한 음식점. 식사를 하던 손님들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이들 일행은 모두 3명. 6시가 넘는 순간 방역수칙 위반입니다. 마음에 좀 조급하지요. 좀 더 먹으려는데 시간 때문에 못 먹고 가려고 그래요. 보시다시피 6시 안 됐잖아요. 꼭 일어나려고. 결국 5분을 남겨두고 부랴부랴 가게를 빠져나갑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첫날인 어제 저녁, 종로 일대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음식점 대부분이 텅 비었고 드문드문 2명씩 앉은 테이블이 전부입니다. 또 한 번도 안 들었어. 아직 한 번도 안 들었어. 퇴근하는 사람들 봐도 다 집으로 가는 것 같아요. 비슷한 시각 홍대 입구역 근처 공원. 일주일 전만 해도 3, 4모 모여 술을 마셨지만 어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한산합니다. 오후 6시 이후 3, 4모는 더 이상 통용될 수 없게 된 겁니다. 한강공원도 몇몇 시민만 자리에 앉아 더위를 피하는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방역수칙을 어기는 시민도 여전합니다. 청계천에는 음주 금지를 안내하는 현수막까지 걸렸지만 오후 10시 이후 음주하는 시민들도 여럿 눈에 띄었습니다. 저희가 혼자만 마시고 그냥 저희가 막 혼자만 했는데 발라주는 게 아니에요. 방역당국은 코로나 급증세가 심각한 만큼
당분간 특별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네, 4차 대유행이 현실로 다가왔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죠. 선별진료소 앞 줄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폭염에 또 유행이 찾아왔다는 허탈감까지 의료진들의 피로감은 누구보다 큽니다. 홍지은 기자가 선별진료소에 다녀왔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무더위 속 밀려드는 검사 인파에 의료진이 분주해집니다. 방호복 내부는 물론 장갑 속까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 진짜 살이 쭉쭉 빠질 것 같아요. 강제 다이어트가 될 것 같아요. 소통이 하나도 안 돼가지고 여기 나중에 스팀같이 불어요, 손이. 목에 얼음 스카프를 두르고 냉풍기 앞에 서 있어도 보지만 더위를 막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늘 하나 없는 광장에 세워진 임시선별진료소 주변은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갑니다. 빨리 가서 옷 벗고 샤워부터 하고 싶은데 시원한 에어컨 밑에 가는 게 최고 아닐까 싶네요. 지난해 여름 선별진료소 의료진이 잇따라 탈진으로 쓰러지면서 방역당국은 레벨 D 전신 방호복 대신 얇은 가운을 입도록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긴팔 가운과 마스크, 얼굴 보호대까지 착용하면 숨이 턱턱 막힙니다. 이곳 의료진들은 무더위에 대비해 간편 방호복을 입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똑같이 입어보겠습니다. 불과 20분이 흘렀을 뿐인데도 방호복 안과 장갑 속은 온통 땀으로 흥건합니다. 4차 대유행으로 폭염과의 사투가 2회째 반복되는 상황. 허탈감이 들 때도 있지만 의료진이 바라는 건 한 가지입니다. 확진자가 계속 급등하는 거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이겨낸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네, 시청자의 제보가 뉴스가 되는 제보가 뉴스다 시간입니다. 얀센 백신을 맞고 40대 남성이 심한 마비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이미 이런 증상이 부작용 사례로 지목됐고 국내에서도 5명이 겪고 있는데 보건당국은 기다리라는 말뿐입니다. 백신 부작용은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약속도 공연불이 되는 것은 아닌지 가족들은 불안합니다. 김승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달 18일 얀센 백신을 맞은 40대 남성. 열흘 뒤 두통과 함께 손발에 마비 증세가 오더니 부축을 받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상태로 악화됐습니다.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고 다리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기어서 갔다가 그냥 공기통 걸려서 누워버리더라고요. 접종 보름 만에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길랭발의 증후군. 면역체계가 신경을 공격하는 희귀질환으로 대부분 완치되지만 일부는 영구적으로 신경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지난 5일 이상반응 신고를 접수했지만 관할보건소는 심사 뒤 연락하겠다는 말을 하고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남성은 중환자실에 입원한 채로 고가의 면역치료제를 10병이나 맞았습니다. 한 병에 400만 원인데 모두 자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남성의 가족은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나라에서 어떤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이러한 부작용이 있다고 국민들한테 알려야 돼요. 지난주까지 얀센 백신 접종자는 약 113만 명, 이 중 5명이 길랭발의 증후군 이상 반응을 신고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얀센 백신의 부작용에 길랭발의 증후군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고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방역당국이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열풍 속에 당선됐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합의했다가 당내 비판에 직면했는데요. 2시간도 안 돼서 그게 아니라고 수습하자 이번에 민주당이 100분 만에 말을 뒤집는 100분 대표라고 공격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한 달 만에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내부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만난 뒤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가 오해가 있다며 뒤늦게 조건을 단 게 문제가 됐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고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봐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특정적 합의가기보다는 상의하고 그래서 우리 당의 입장을 최종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당장 국민의힘 내부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한 초선 의원은 원내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느낌이라고 했고, 원희룡 제주지사는 송영길 대표가 국민의힘을 비웃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말바꾸기라고 비난했습니다. 100분 만에 말 뒤집는 백분 대표, 탱자 대표가 되려는 것입니까? 우리 당 송영길 대표를 만나 귤맛을 뽐내던 이 대표가 국힘당에 가더니 100분 만에 귤맛을 잃고 탱자가 된 것입니까? 이재명 경기지사도 아무리 약속이 헌신짝 취급받는 정치라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에 대해 우선 지원한 뒤 남는 돈이 있으면 전국민 지원금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최종적으로 밝혔습니다. 여당과의 첫 협상부터 삐걱대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에 상처가 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탄력을 받으면서 민주당 대선 경선이 북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양자 대결에서 이낙연 전 총리도 접전, 이재명 경기지사도 접전인 조사가 나왔습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본경선 시작 지역인 충청 지역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인들을 만나고 예비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양승조 충남지사와 만나는 등 표심 확장에 나선 겁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지지율 상승세에 앞으로 자신의 진면목을 보게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국민들의 기대 또는 우려가 뭔지 나름의 짐작을 하면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공개된 여야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이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격차는 2주 전보다 좁혀졌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양자 대결에서도 이 전 대표가 43.7% 지지를 받으며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거세진 추격에 이 지사는 성과내는 행정가 이미지 강조로 맞섰습니다.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단호한 방역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이번의 위기를 넘기지 못하면 전국을 전면 봉쇄하는 극단적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이 위기를 이겨내야 합니다. 현직 광역단체장으로 방역과 도정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당내 경쟁주자의 대응을 자제하던 이 지사 캠프는 네거티브에는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이 지사의 윤 전 총장 부인의 결혼 전일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발언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이 공세에 나서자 이 지사 측은 추격해야 하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정치인의 품격과 거리가 멀다고 맞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야권은 국민의힘 밖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최 전 원장 측은 빠른 입당을 시사하며 윤 전 총장과 차별화에 나섰고, 윤 전 총장은 현 정부의 아킬레스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을 겨냥하며 반문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통합과 치유의 정치로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정권 교체 이후에 국정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 갈등을 치유하는 그런 통합과 치유의 지도자가 만들어져야 된다. 여야 대선 주자들이 내 편을 가르는 분노의 정치를 하고 있으니 다른 행보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안론을 넘어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최 전 원장은 여의도에 공유 오피스를 구해 캠프 사무실도 차릴 계획입니다. 또 언론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공보 담당은 경험 있는 사람을 기용하되 젊은 층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당도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전 원장 측근 인사는 대선 출마 선언 직후 입당하는 수순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입당보다는 민심 청취에 집중하고 있는 윤 전 총장과 다른 행보입니다. 어제 정부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만났던 윤 전 총장. 오늘은 1년간 서울에서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오른 도봉구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결국은 이
부동산 3법 때문에 전세가가 1억 이상 뛰고 거기에 따라서 집값 역시 한 1억가량 뛰게 됐고. 윤 전 총장은 당분간 입당의 거리를 두고 탈진보 진영 인사나 일반 시민을 만나는 민심 탐방 일정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조금 전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 위원이 이번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권에 공작서를 제기해 파문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정확히 이 전 위원이 뭐라고 주장을 한 겁니까? 네,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여권 공작서를 제기한 건 1시간 전쯤인 오후 6시입니다. 이 전 위원은 오늘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출석해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요. 조사를 마치고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을 타고 나온 이 전 위원은 작심한 듯 대기 중인 취재진 앞에서 내렸습니다. 이어 여권, 정권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찾아온 적이 있다며 Y를 치고 우리를 보면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는 경찰과도 조율이 됐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자신은 안 하겠다, 못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은 영문 이니셜 Y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의미하냐고 질문했지만 이 전 위원은 차차 말하겠다고만 말하고 누군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이후 별도로 낸 입장문에서 자신이 윤 전 총장의 대변인으로 간 뒤 경찰이 이 사건을 부풀리고 확대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전 위원의 이 같은 발언은 일방적 주장으로 아직까지는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충격적인 사안이라며 당 차원에서 즉각적인 진상규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과 경찰을 담당하는 국회 법사위와 행안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저질 정치로 논평할 가치를 못 느낀다며 사실이라면 진실을 밝히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이동훈 전 대변인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캠프 차원의 입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랑여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세 글자의 의미가 뭘까요? 좋아요입니다. 좋아요라면 그 SNS에서 누르는 그 좋아요 말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이준석, 송영길 각각 정당의 대표들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 소식이 나온 뒤에 가장 격하게 이 대표를 비판한 사람이 바로 윤희숙 의원입니다. SNS에 두 차례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요. 어제는 당 철학까지 뒤집는 제왕이 되려는 거냐, 오늘은 전국민 돈뿌리기 게임에 동조했다, 이렇게 이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대표에게 저 정도 비판이면 수위가 상당히 센 건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윤 의원은 이 대표를 비난하는 댓글에 좋아요까지 눌렀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윤희숙 의원이 좋아요를 누른 댓글들인데요. 어떤 댓글들일까요? 이준 사기. 그럼 이준석 대표가 사기를 쳤다는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이는 청년인데 생각은 노숙하신 듯 이런 것도 있군요. 그러니까 좋아요를 눌렀다는 건 공감한다는 뜻일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경제 전문가로 꼽히는 윤희숙 의원은 예전부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선별 지급에 찬성해 왔는데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도 마찬가지로 비판했었습니다. 가난하든 부자든 모두에게 돈을 똑같이 뿌려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말아먹고도 얼마나 국민이 우스웠으면 이런 짓을 반복합니까? 윤 의원은 이준석 대표가 신뢰를 배반했다고도 했습니다. 예전에 홍준표 의원이 숭어 언급하면서 윤 의원을 좀 폄하했을 때 이준석 대표가 윤 의원 편을 들었었거든요. 네. 이번 비판에 이 대표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제왕적인 대표가 되려는 거냐라는 윤 의원 비판에 대해서 제왕적 리더십이라는 걸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반박했는데요.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취임 후에 가장 큰 시험대에 섰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나 홀로 침묵. 김호란 청와대 방역기획관 오늘도 논란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때문에 책임론 공방이 오늘 정치권에서 뜨거웠는데요. 기 기획관은 본인은 또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기획관의 정확한 역할이 뭡니까? 지난 4월에 청와대 설명을 들으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방역 정책 및 방역 조치를 전담하기 위해 신설되는 방역기획관실의 첫 비서관으로서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백신이나 방역 조치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지는 게 기기획관 책임론이 불거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제 기기획관은 정부와 청와대의 가교 역할만 한다. 그러니까 뭐 책임이 없다. 이런 지금 입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대응을 지휘하는 건 아니다. 이런 취지인데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역을 완화 주도한 김호란 비서관 그리고 이에 밀려난 정은경 청장 이 백신 방역에 대한 옥상혹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않고요. 소신껏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본인 이제 패싱론을 일축한 건데 그럼 이제 정 청장이 책임을 져야 하나요? 책임론이 갈 곳을 잃은 모양새입니다. 여야는요,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상생 방향이나 미명화에 방역 이완 조치 메시지를 강하게 내뿜으면서 이런 시그널들이 결국 수도권에 확진자가 확산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됐는데 살인자라고 하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굉장히 강경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번 민노총 대표는 무슨 조치를 하고 있는지 갈라치기 방내가 아니냐. 볼썽사나운 모습에 국민은 답답하기만 한데요. 책임론의 당사자로 지목된 김호란 기획관이 임명 당시 받았던 기대만큼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잠시 후 전해드릴 인터뷰에서 이 김부겸 국무총리에게도 이 책임론 부분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 받으려면 2년간 실거주해라. 투기 잡으려다 세입자 피해만 준다는 비판을 받아온 이 정책이 폐지된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국회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됐는데 야당은 정책 철회로 끝날 게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의무 조항이 삭제된 법안 처리를 놓고 야당은 당시 법안을 추진한 국토부와 여당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없던 일로 끝날 일입니까? 이 법안을 몰아갔던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아니에요. 앞서 국토부는 전세 물량 부족을 우려해 해당 조항 철회를 요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노영우 국토부 장관은 오늘 회의에서도 실거주 의무 조항의 부작용을 언급했습니다. 집 소유자가 실거주를 하겠다고 들어오는 바람에 살고 있던 세입자가 좀 이렇게 또 이주를 해야 되는 이런 그 문제점들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여당은 정부가 정책을 수정한 건 맞지만 모든 정책이 실패한 것처럼 몰아가는 건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습니다. 모든 정책들을 우리가 귀엽고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잘못한 것을 시인하는 것처럼 정치화하는 문제도 저는 잘못된 그런 표현이라고 저는. 법안 처리를 앞두고 일부 여당 의원들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주장하며 표결을 하자고 주장했고 야당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회의장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너무 심하다 진짜. 아니 김희국 의원인지 이렇게 우리나라 공명가지고 왜? 야당 간사님 대신에 나를 말해야 너는 이게 뭐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면서 회의 시작 2시간 만에야 해당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네, 김부겸 국무총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코로나 상황이 급박해서 바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대통령은 짧고 굵게 끝내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전문가들은 2달은 갈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2주 안에 이게 끝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까? 지금 워낙 수도권에서 번지고 있는 이 확산세, 네. 이거는 빨리 끊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긴급 조치를 한 거고요. 네. 많은 전문가들 이야기는 뭐 바로 푹 꺾이지는 않고 네. 그러나 서서히 말하자면 잡히는 모습들이 보일 거다. 그 과정에서 문제는 네.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므로써 네. 전체적으로 이 상황을 안정시켜야 한다. 그렇게 다들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2주 뒤에 끝날 거다 말 거다를 지금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4단계라는 이 네. 아주 극단적 조치를 계속할 수 있을 건가 없을 건가 하는 문제가 남는데 그건 저희들이 한 일주일 후부터는 거의 적어도 오전 오후 네. 시간대별로 쭉 체크를 하면서 네. 요 흐름 그다음 그 흐름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타인에게 감염하거나 전파시키는 그런 게 어느 정도인지 이런 전문가들의 견해를 가지고 계속
분석을 할 겁니다. 네. 그러면 7, 8월 여름 휴가, 9월 추석 이런 거에 다 관심들이 많은데요. 좀 어떻습니까? 좀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와중에 국민들께 그런 말씀을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철저하게 개인 방역은 지켜주시는 건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피서지에 가더라도 그 지역 내에서도 그 지역별로 여러 가지 이렇게 방역에 대한 조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충실히 따라 주십사. 그렇게 요청드립니다. 사실은 엿새 동안 이제 예약을 받는 줄 알았는데 하루도 안 돼서 이제 끝나버렸어요. 이게 선착순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이 물량이 없는데 왜 이렇게 물량이 예약을 없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분들은 전문가들이니까 확실하게 말하자면 이제 손에 잡혔을 때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제약사하고의 관계로 보면 분명히 약속이 늘 지켜져 왔거든요. 그래서 7월 31일 날 4차분이 도입되게 돼 있는데 그 4차분을 도입을 해서 품질 검사를 하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접종을 할 수 있는 상태까지 가는 데는 또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병청 관계자들 생각에는 그 기간 동안을 생각을 해서 1차를 예약을 받고 조금 텀을 두고 2차를 받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의 이제 선한 의지지만 적어도 국민들에게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오는 국민들한테 불편 또 여러 가지 불신을 드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과를 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이제 50대 초반도 예약을 받게 되잖아요. 네, 그건 정상적으로 50대 후반, 초반 다 다음 주에 예정대로 이 예약을 받게 되는 겁니까? 예약이 50대 후반에 대한 예약은 바로 이 금주 중에도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겨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에는 전혀 차질이 없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백신 이야기는 7월에 사실 이제 백신이 이제 들어오는 좀 못 들어오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7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7월부터 이제 거리두기를 완화한다, 백신 맞으면 좀 인원 제한 없이 만날 수 있다. 이 얘기를 왜 미리 했냐?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께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협조해 주신 지가 벌써 1년 반이 돼 가잖아요. 많이 지쳐 계시고 또 제가 오기 전부터 벌써 중대본에서 7월부터는 새로운 거리두기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거리두기에서는 국민들의 삶이 조금 더 말하자면 편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해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그만큼 또 확진자 숫자도 통제가 되고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아마 지금쯤 7월달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 강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백신 접종을 하시고 나면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드렸는데 6월 말부터 저희들이 보니까 이 상황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 확진자 늘어나는 숫자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결국은 이제 과학자들이 이야기한 대로 사람들의 활동이 늘어나면 이 확진자는 늘어나더라는 아주 냉혹한 그 현실을 본 거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이러다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간다.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물론 옛날보다는 사망으로 이르거나 중증으로 이르는 것은 확실히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 두려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확실히 이제 끊어내려면 이게 어느 정도 관리가 돼야 되는데 통제가 되고 그 점에서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 거죠. 아까 이제 활동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2030 세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증상이 없더라도 진단 검사를 다 받아달라라고 이제 조금 부탁을 드렸는데 이걸 두고 이제 야당에서는 2030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어떻게? 이건 여야의 문제는 아니고요. 코로나가 여야를 따지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아니고 근본적으로 역시 활동량이 많은 20, 30대 분들이 이분들이 본인은 건강하니까 무증상 감염을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명확하게 이 확진자 숫자를 보니까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20대가 제일 높고 그다음 30대, 40대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20, 30대가 조금만 말하자면 활동을 줄여주시면 또 그러면서도 본인도 모르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남에게 전파를 하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선별검사소 같은 데 방문하셔서 한번 검사를 받아주십사. 그게 본인과 또 이웃과 가족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걸 콕 찍어서 20, 30대라고 한 게 아니냐라고 하니까 안 그래도 지금 20대 분들이 여러 가지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못마땅한 게 많으신데 그 점에 있어서 혹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무슨 마음에 상처를 드렸다면 그분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아무래도 본인들이 건강하시고 또 무증상 감염이 많고 또 그분들의 활동이
많이 잡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확진자로. 예. 그럼 학부모들이 워낙 궁금해서 이건 짧게요. 2학기 전면 등교는 뭐 지장이 없을 것 같으십니까? 지금? 예, 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자칫하면 그냥 개별 학생 몇몇이 무슨 학습 능력이 네. 혹시 뭐 뒤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세대 전체를 우리가 지금 정성껏 보살피지 않으면 네. 나중에 평생 코로나 세대라는 어떤 그런 멍해를 안고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네. 이 친구들이 그냥 단순히 학습이 좀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친구들하고 어울려야 되고 언어를 배워야 되고 친구들하고 사회성도 만들어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중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교육부 총리 같은 분은 입장에 우리 어떤 일이 있더라도 2학기는 아이들을 등교를 시켜야 한다. 그게 우리 세대의 어떤 책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대표가 지금 여성가족부와 통일부 폐지론을 들고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야당 대표가 하신 말을 제가 행정을 하는 책임자가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네. 아마 이제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 잘못된 그런 정보를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이 여성에 대해서 그동안 얼마나 이 폐쇄적이고 여성 차별적인 어떤 그런 문화, 네. 제도를 유지해 왔는지 그런 걸 예를 들면 호주제부터 하나하나 지금 고친 게 여성가족부입니다. 네. 따라서 그 문제는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통일부요? 통일부 누가 만들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헌법을 몰라서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통일부가 갖는 그런 상징성, 그 다음에 남북관계라는 독특한 어떤 그 관계, 그리고 앞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의지, 이런 게 다 담긴 거죠. 네. 마지막으로 짧게 국민들에게도 좀 한 말씀 하시죠. 네. 적어도 9월 말까지 3,600만 정도가 1차, 그리고 11일 중순까지는 전 국민이 2차 접종까지 완료를 하면 지금 영국이나 혹은 이스라엘 또 다른 나라에서 보듯이 마스크를 벗고 다시 우리들의 고귀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나라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코로나는 어째 보면 그냥 독감 같은 그런 유행병으로 우리 주변에 남아는 있겠지만 우리들의 삶 자체를 파괴하지 못할 겁니다. 국민 여러분, 그때까지 조금만 힘드시라도 조금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네, 짧게 끝내겠다는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부겸 국무총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단란했던 세 모녀의 큰딸을 스토킹하다 일가족을 살해한 김태현은 스토킹 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지난 3월 국회 문턱은 넘었지만 올해 10월은 돼야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도 몇 달 동안 수천 건의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보호할 실질적인 대응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시 간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찬성 235인, 기권 3인으로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3월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1999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2년 만입니다. 스토킹 가해자에게는 최고 5년의 징역형과 함께 피해자 접근 금지와 같은 긴급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10월 첫 시행 때까지는 수개월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이 기간에도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 4월 안산에선 30대 여성 대리기사가 직장 동료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얼굴과 목을 크게 다쳤습니다. 교제를 요구하다 거절당한 남성이 피해 여성의 주거지까지 찾아가 저지른 스토킹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남성에겐 스토킹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법 시행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스토킹 그걸로라도 처벌 받았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이거는 스토킹인데 아니라 할 수는 없잖아요. 피해 여성은 사건 직후 얼굴 부위 봉합 수술을 받았지만 정상 생활을 위해선 서너 차례의 추가 수술이 필요합니다. 목에 난 상처로 예전 목소리까지 잃은 상황에서 이혼 후 따로 사는 두 아이를 다시 데려오겠다는 꿈은 결국 접어야 했습니다. 한 달에 적어도 한 번은 만났는데 있잖아, 말이 이상해졌거니와 애가 또 보자 하면 얼굴을 내밀 수가 없잖아. 돈 1,000만 원 주게 합의하자. 그게 말이 돼요, 그게? 경찰에 신고되는 스토킹 범죄는 매년 수천 건에 달합니다.
올해 5월까지만 해도 2,4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형사처벌로 이어진 건 10건 중 1건 수준에 불과합니다. 경찰은 지난 5월 여성안전상담관 제도를 포함한 스토킹 범죄 강화 대응 지침을 내놨습니다. 스토킹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다음날 여성안전상담관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과 보호 업무를 진행하는 겁니다. 어제 신고 등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안내해드릴 부분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현재 그 가해자분이 계속 연락 오거나 찾아오고 계신가요? 스토킹 가해자들에겐 경찰서장 명의의 서면 경고장도 발부하고 있지만 실효성엔 의문이 남습니다. 일반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은 정말 자기 자신을 돌진해 나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글자가 눈에 들어오느냐? 오는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보완되지 않는 한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스토킹 범죄자 상당수가 피해자와 평소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보복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다시 간다, 이현규입니다. 옷가게 직원을 폭행하고도 국내에서 처벌받지 않고 본국으로 출국한 주한 벨기에 대사부인 외교관 면책특권을 이용했다면서 굉장히 비판을 받았습니다. 반면 최근 광주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중국 총영사관 영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대사부인은 인정받은 면책특권, 왜 영사에겐 인정되지 않은 건지 따져봤습니다. 벨기에 대사부인과 중국 영사관 직원 둘 다 면책특권 대상이긴 하지만 적용되는 협약 다릅니다. 대사관 직원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영사관 직원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각각 적용받는데요.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사실 별도의 협약입니다. 형사처벌 적용 대상인지도 어떤 협약에 적용을 받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외교협약 적용 대상인 대사관 직원과 그 가족은 공무수행이든 사적활동이든 주재국에서 형사처벌을 면제받습니다. 하지만 영사협약 적용 대상인 영사관 직원과 가족, 처벌 면제 범위가 직무수행 중의 한 행위, 즉 공무에만 한정됩니다. 중국 영사가 경찰 조사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을 만나는 공식 업무 수행 중이었다 했던 것도 처벌 면제 대상임을 주장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경찰은 우리 외교부에 영사협약에 대한 유권 해석을 요청했고 외교부는 음주운전은 직무수행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검찰이 기소를 하면 중국 영사는 우리나라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요. 전례를 볼 때 정식 재판보단 약식 벌금형 등에 처해질 가능성이 더 거론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팩트맨 제보 부탁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구금에 항의하는 시위가 대규모 폭동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방화와 약탈이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있는 우리 기업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서채리 기자입니다. 지게차와 손수레에 상자를 가득 실은 사람들이 서둘러 달아납니다. 채 뜯지도 않은 상자에는 LG 로고가 선명합니다. 폭도로 변한 남아공 시민들은 거반 도심의 LG전자 공장을 약탈하고 건물에 불을 놓았습니다. 삼성전자 가전 매장과 물류센터도 순식간에 털렸습니다. 약탈과 방화는 요하네스버그와 케이프타운 등 도심 곳곳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Wiyawas patala bantwana ikulfisi ama transport. So manje masekunje so patalela bantwana ngani. Ufika uthole kuso. Usale nje ngale umbrella le yami le. 도심에선 총격전까지 벌어지며 지금까지 10명이 숨졌다고 외신은 보도했습니다. 교민들의 인명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대다수 사업장이 문을 닫았고 위험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모든 택시들이 올스톱된 상태이고 택시 강도들과 무장 강도들이 합세하여 경찰과 군인들과 대치하고 현재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현지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제이콥 즈마 전 대통령이 부패 혐의 조사를 거부하다가 15개월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자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업과 경제난도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남아공 정부는 최근 4단계 봉쇄령을 2주 연장했습니다. 1년 이상 전부터 그런 생계가 전혀 보장되지 않고
막막하게 지금까지 지내왔을 텐데, 그 배고픈 그 사람들이 끝까지 견디다 지금 일어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누적 220만 명, 아프리카 1위 확진국인 남아공, 정치적 갈등과 생활고 속에 발생한 시위로 무법천지로 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78억 지구촌 축제를 열흘 앞두고 각국 대표팀이 우정을 나눌 선수촌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엄중한 현지 상황 속에 환영 행사는 모두 취소됐고 일본 선수단 일부는 입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올림픽 선수촌이 오늘 처음 문을 열었지만 축제 분위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일반인 출입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철저히 통제가 됐고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1개 건물에 18,000명이 머물 수 있는 선수촌에는 입촌 소식을 기다리는 참가국들 국기만 쓸쓸하게 걸려 있습니다. コロナの影響なども鑑みまして、イベントのようなものは実施しないことになっております。特に何もご予定がございません。 전 세계에서 2,200여 명이 도쿄를 입성하는 이번 주, 방역 당국은 바싹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유도 대표팀은 선수촌 입촌을 거부하고 경기장과 가까운 호텔에서 합숙하기로 했습니다. 감염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まずは万全の状態、しっかり準備をして、本番に臨もうと. 우리 대표팀은 오늘 요트 선수단을 시작으로 이번 주말 축구 대표팀 등이 차례로 도쿄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조직위 측은 방역을 이유로 각국 선수단의 입촌 상황 등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앞에 놓인 맥주를 마셨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거액의 후원을 받게 됐습니다. 한 주간 명장면 이현용 기자입니다. 우통을 벗고 나온 이 선수. 맥주를 벌컥벌컥. 5분도 안 돼 2캔째입니다. I couldn't sleep for 3 nights. To be able to win this game is huge. 엄청난 광고 효과를 누린 맥주 회사는 쿠체로프와 후원 계약을 맺었습니다. 유로 2020 우승 주역 이탈리아의 보누치는 맥주에 콜라까지 양손에 들었습니다. I deserve this beer. So we can start with the 기자회견장에서 콜라를 치웠던 호날두와 대조를 이룹니다. 영화에서 봤던 빗속 결투가 아닙니다. 갑자기 닥친 투구에 드리블도 슈팅도 동네 축구가 됐습니다. 전반에 넣기를 잘했네요.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빌리 해밀턴, 비 내리는 공회 말 장타를 막은 멋진 다이빙 캐치를 선보입니다. 롯데 신인 포수 손성빈은 강습포 위 슬라이딩으로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스포츠 명장면은 계속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입니다. 작년 이맘때였으면 장맛비가 한창 내렸을 시기입니다만 소나기 소식 외에는 푹푹 찌는 더위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장마 벌써 끝난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데요. 현재 장마 전선은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동서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베이징과 쓰촨성에는 최악의 폭우가 발생한 반면 우리나라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다음 주 초 전국에 장맛비가 내린 뒤 장마철에서 차차 벗어나겠고 이후에는 더 강력한 폭염이 찾아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늘 내륙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밤사이 대도시와 해안가에는 또다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내일 낮에는 서울이 32도, 대구는 34도까지 올라 찜통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도 내륙에는 소나기가 국지적으로 강하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폭염이 계속되겠고요. 소나기 소식도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로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은 학교보다 더 붐비는 이 긴급 돌봄 교실에 아이들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갈 수라도 있으면 다행이죠. 부모들은 맘카페에 이런 불만도 쏟아내고 있는데요. 학교는 가장 나중에 문 닫고 가장 먼저 열어야 합니다. 2달 전만 해도 교육부 장관 학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이렇게 말하더니 이번엔 가장 먼저 문을 닫았죠. 아이들도 부모도 지쳐만 갑니다. 오늘 한마디는
방역도 교육도 부모가 알아서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